재무회계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만 풀 거예요. FAT 1급은 여러분들이 푸시고 모르는 것은 저희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죠. 첫째, 기업명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무제표 중에서 12월 31일 현재 시점 뭡니까?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에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가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보고기간이 나타나는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억 원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액 단위 원 이게 나오거나 아니면 100만 원 아니면 억 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통화, 이 용어는 생소한 용어인데 아마 전산세무 1급에서는 나옵니다. 즉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통화는 표시통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능통화, 즉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이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원화가 기능통화가 되는 겁니다. 기능통화가 원화지만 재무제표는 표시통화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건 뭡니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RMB, 인민폐라고 하죠. 재무제표에는 표시됐는데 이것은 표시통화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주로 우리 재무제표는 원화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은 어디에 보면 됩니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재무회계의 특징이죠. 근데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추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있었죠. 감가상각 방법 보시면 정의법, 정률법, 결국 장부가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손도 마찬가지로 대손율 1%, 2%, 3%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했죠. 결국 추정치가 포함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 재무회계 특징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관리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어떤 특성인가? 우리 거래 이중성이죠.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중요성 배웠습니다. 언제? 우리 소모품 또는 소모품 B 할 때 자산이냐 비용이냐. 중요하면 자산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신뢰성은 나중에 재무회계 개념체계 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 아시죠? 그래서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현금이 있어요. 자산. 그리고 맨 밑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차익, 차손은 자산 처분 시에, 즉 유형자산 처분했을 경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유형자산 처분 순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차익, 차손, 결국 영업의 비용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요겁니다. 차익, 차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네 가지가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자본은 누구 겁니까? 주주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투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주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주에 대한 분배, 배당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투자. 이건 아니죠. 우리 자본 변동면은 무조건 주주에 대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에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을 구할 때 우리 공부했어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은 어떤 거? 유형자산을 사거나 무형자산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자산을 사거나 이게 투자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재무 활동은 우리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반드시 세 가지 활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7번 재무상태표의 설명 중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이것은 뭡니까? 손익계산서죠.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그 다음에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능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것은 우리 자본편에 법인기업은 이렇게 자본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본편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남는 거죠? 이익이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익이 남습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근데 결손금은 말 그대로 비용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결손이라고 합니다. 결국 결손도 누적될 수가 있죠. 결국 결손도 우리 누적되면 결손금으로 누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하고 결손금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어요. 9번째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하는 경우 맞는 것은 기장치는 무슨 자산? 유형자산. 제품은 재고자산.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형성 자산은 당좌자산.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현금 및 형성 자산이 맨 위에 있다. 유동성 배열법.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죠. 1번 맞는 편.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죠. 순액으로 보관한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상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손 상기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총액주의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판관비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판관비로 묶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손익은 매출 총손익에서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게 매출 총손익이죠. 여기에 판관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경영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서 특수한 상황은 기업이 망할 것 같다. 즉 기업이 존속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 그래서 나중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공부할 겁니다. 즉 기업이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만약 망한다고 우리 가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기업을 청산했을 적에 돈을 주주들이 얼마 갖고 갈 수 있을까? 이것에 주주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회계 담당자. 아무런 힘 없어요. 경영자. 즉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라는 게 회계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우리 책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죠.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은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죠.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더 들어갑니까? 주석. 요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배웠어요. 전산회계 2급에서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습니까? 정률법
정해법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회사가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내용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게 기준은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 회사가 하나 셀렉트 해갖고 우리 회계 처리 방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13번째, 회계 순환의 과정. 결국 맨 마지막은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이 마지막이죠. 다 재무제표 작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기말 수정 분계.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 전 시산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이 순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어디에 집합손이 계정으로 집합시킵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자본에 반영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순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15번째, 우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우리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 지금 10원이 증가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부채가 증가했대요. 부채가 12원 됐어요.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원 되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됐습니까? 틀렸습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아니죠. 부채가 많이 증가되면 자본은 마이너스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대요. 부채가 감소했다고 2원 감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겠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근데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고정됐대요. 부채가 고정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렇죠? 10원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산이 감소했어요. 자산이.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대요. 만약 2원 증가됐다고 가정하시면 자본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따라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관계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익은 증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어요. 부채가 고정되거나 감소했으면 자본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5번째, 아니네요. 주관식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익증비금 하나 딸랑 줬어요. 그러면 자본을 전체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증비금은 자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시면 우리 자본이 되는 겁니다. 결국 현금, 자산, 단기대여금, 자산, 이익증비금은 자본이죠. 그리고 선수금은 부채,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부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임대보증금, 부채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산을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산은 우리 9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5만 원.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되는 거죠. 결국 50만 원이 자본이 되겠네요. 이 이익증비금은 이 자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우리 영업이익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 광고비의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리고 유용자산 처분이익도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본사 총무부 직원 인건비는 판관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4천만 원이 매출 이익이 되는 거예요. 판관비는 광고비하고 인건비 있었죠? 1,000만 원. 결국 매출 이익에서 우리 판관비를 차감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영업이익이 계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 자산이죠. 단기 대금, 자산. 단기 채권, 부채. 비품,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자산 차감 항목이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미수금, 자산. 지급보험, 부채.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따라서 자산을 다 더하고 부채를 차감하면 32만 원이 우리 자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죠. 지금 매출액 줬고 우리 매출원가를 줬어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 총이익 40만 원이 되죠. A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업이익은 판관비를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는 어떤 거 있습니까? 급여 10만 원, 그 다음에 접대비 3만 원 이렇게 있네요. 결국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27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두 건이 있네요. 결국 영업이익에서 우리 영업의 비용 7만 원을 차감하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 원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